자주포 전력은 국가의 전략과 기술 수준을 반영하는 척도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 K9이 이룬 성과는 정말 대단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전 세계 무기 거래 수치는 다소 감소했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유럽의 무기 수입 비중은 47%나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대한민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무기 교역에 있어 전쟁만큼 효율적인 쇼케이스는 없다고 말하는데요. K9이 세계 각지에서 보여준 실전 성능과 안전성, 내구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도 수출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산 자주포에 대한 세계 시장의 인식은 어떠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러시아 자주포의 실전 성능과 글로벌 자주포 시장 점유율 70%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한 대한민국 명품 자주포 K9을 자세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동안 보여준 K9의 수출 실적은 화려하다 못해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육군에서 운용 중인 K9 1200문을 제외하고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집트, 인도, 폴란드 등에 납기된 수량과 미인도 수량, 미계약 상태의 수량을 더하면 K9의 총 생산 대수는 이미 300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자주포의 점유율은 48%로 1위를 차지했는데 2018년 이후 계약 대수를 감안하면 70%에 육박해 이젠 거의 자주포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오랜 전쟁의 역사만큼이나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자주포를 운영 중입니다. 이전 세대의 유물로 2S7 피온, 2S1 그보즈디카, 2S3 아카치아 등이 운영 중이지만 2S7 피온의 경우 203mm 구경의 대구경 자주포답게 최대 사거리 47.5km를 자랑하지만 발사 속도가 분당 한 발에 불과하고 재장전 시간이 길어 현대전장에서는 제한적인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2mm 자주포 2S1 그보즈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부터 운용된 이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는 15.2km에 경량화된 설계로 기동성이 우수하지만 심각한 노후화로 점진적으로 퇴역 중이며 역시 1970년대부터 운용된 2S3 아카치아 152mm 자주포도 신형 자주포로 교체되는 중입니다. 러시아 지상군 전력의 주력 자주포는 2S33 무스타와 2S35 칼리차 SV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교적 최근인 1989년부터 운영 중인 152mm 자주포 뮤스타 S는 T-72 및 T-80 전차의 차체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최대 사거리 약 36km, 분당 7에서 8발의 발사 속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후술하겠지만 역시 K9과에 비교하기엔 부끄러운 수준으로 서방의 최신 자주포와 비교해도 열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와 정확도에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S35 칼리차 SV는 무스타 후속 모델로 2014년 초도 생산이 시작된 러시아의 대표적 자주포입니다. 152mm 52 구경장 포신을 장착하여 최대 사거리가 70km에 이르며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을 통해 높은 발사 속도를 자랑하며 T-90 전차의 차체와 구성품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기동성과 방호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러시아 자주포와 한국의 K9 자주포는 각국의 군사적 요구와 전술에 맞추어 설계된 장비로 비교해보면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이 두드러집니다. 흔히들 러시아의 2S35 칼리차 SV와 무스타 S를 한국의 K9과 비교하곤 하는데요. 일단 K9 자주포는 155mm 52 구경장포를 탑재해 최대 사거리가 약 40에서 50km에 이릅니다.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할 경우 최대 54km까지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분당 최대 발사 속도는 6발이며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 덕분에 발사 속도가 높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자주포 2S 35 칼리차 SV는 152mm 52 구경장포를 탑재해 최대 사거리가 70km에 달합니다.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을 통해 K9과 유사한 발사 속도를 제공합니다. 무스타 S 역시 152mm 포를 탑재해 최대 사거리는 24에서 36km 정도입니다. K9보다 사거리가 짧고 발사 속도도 약간 떨어집니다. 파괴력과 사거리에서 각자 조금씩 장단점이 나뉠 수 있는데요. 스펙상의 성능은 전체적으로 러시아 자주포가 약간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동성에는 스펙부터 실제 성능까지 K9이 우세한데요. K9은 1000마력의 MTU-881 엔진 버전을 기준으로 최대 시속 67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약 47톤이며 높은 기동성을 제공하는 서스펜션 시스템으로 험지 주행 능력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런 K9과 비슷한 수준으로는 T90 전차의 차체를 기반으로 제작된 2S35 칼리차 SV가 있는데, 칼리차는 최대 속도 시속 60km에 차체 무게 48톤으로 K9과 유사합니다. K9은 자동 장전 시스템을 통해 빠른 발사 속도를 제공하며 초탄 발사부터 15초 이내에 목표에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사격 제어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어 표적 탐지와 공격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2S35 칼리차 SV는 자동화 장전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높은 발사 속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포탑 내 완전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인력 사용을 최소화했습니다. 최신 디지털 사격 제어 시스템이 포함되어 정밀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무스타S는 K9이나 2S35보다 자동화 수준이 낮으며 사격 속도와 정밀도에서 약간 열세입니다. 방호력 및 생존성 부분에서 K9은 전방에 강력한 장갑을 적용하고 있으며 MBC 보호 시스템을 탑재해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모듈형 장갑으로 필요한 C장갑을 교체하거나 추가해 방호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칼리차 SV는 러시아의 현대화된 방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MBC 방호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동성과 화력 위주의 설계로 방호력은 상대적으로 경량화되었습니다. 2S19 무스타S는 방호력이 다른 최신 자주포에 비해 약하며 MBC 보호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지만 생존성 면에서는 K9에 비해 열세입니다. K9은 현재까지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었는데요. 뛰어난 성능과 다양한 지형에서 검증된 내구성 덕분에 해외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2S35 칼리차 SV와 2S19 메우스타S는 최신 자주포로 개발했으나 아직 대규모 수출로 이어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으며 시장의 평가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과거 러시아는 무스타S를 동맹국에 제공한 적은 있는데 이 역시도 주력 자주포로서 쓰임새는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전 성능에서도 K9의 족적이 러시아산을 압도하고 있는데요. 2019년 카슈미르 지방에서 벌어진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 사례에서 중국산 자주포로 무장한 수적 우위의 파키스탄군을 K9의 인도 부대가 전멸시킨 적도 있으며 요즘 한창 유럽에서 핫하다는 튀르키예의 프르티나2 역시 사실 알고 보면 K9의 자매품이며 성능 면에서도 원조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애초에 K9 자주포의 기술을 이전받아 튀르키예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제품처럼 취급받기 때문인데요. 튀르키예군은 한국에서 생산된 초도 물량 8문을 포함해 280문의 프르티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외신에서는 튀르키예산 프르티나2를 K9의 파생형이나 아류작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더구나 프르티나2는 엔진 공급과 관련된 이슈도 있는데요. 독일산 엔진을 사용하는 K9은 한국산 엔진 개발로 앞으로의 수출 역시 화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펜자흐비치 2000 자주포가 뻘밭이 묶여 오도 가도 못한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처럼 우크라이나 전장은 세계 유명 자주포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가혹하고 혹독한 환경으로 유명한데요. 이런 환경이 K9의 성능을 돋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흙탕 같은 장소에서 기동이 가능한 자주포는 K9이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폴란드를 비롯한 미국과 나토군이 함께하는 훈련에서 한국산 K9 자주포가 중심이 되는 것인데요. 비교적 경량의 K9 자주포는 1000마력짜리 엔진의 강한 힘으로 진흙탕은 물론 험지 극복 능력이 우수하며 가파른 경사도 거뜬히 올라가는 놀라운 기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놀라운 기동력과 성능은 연교차가 크고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 특성 때문에 온도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기동을 가능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산악은 물론이고 평원, 정글, 설원, 사막에 이르기까지 기동성이 보장되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K9 자주포는 화력도 뛰어나기에 자주포의 원산지 영국의 AS-90이나 미국의 팔라딘보다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전 세계 점유율 1위의 업적 역시 그냥 나온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최신의 자주포라 할 수 있는 2S35 칼리차 역시 1500마력의 디젤 엔진에
48톤의 가벼운 차체를 자랑하는데요. 때문에 K9을 도입했던 동유럽 국가들은 한때 K9으로 칼리차를 대적하는 것이 무리라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은 기존 K9 자주포를 K9A2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이런 우려를 잠식시켰습니다.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한국산 엔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기존 독일제 MTU 엔진까지 따라잡았다는 평가와 함께 고무궤도 적용 시 K9 자주포의 최대 주행거리를 2배 이상 3배까지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K9 자주포는 높은 기동성, 자동화 시스템, 안정적인 사거리 및 방어력에서 균형 잡힌 성능에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아무리 러시아가 최신 자주포인 2S35 칼리차 SV를 앞선다고 해도 K9의 운용 효율성과 성능, 생산력을 넘어서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평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7일 한국만 보유한 무기 영상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로 평가를 받는 미군을 보면 정말 다양한 첨단 무기가 즐비합니다.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미군의 강력한 무기를 바라보며 한국도 저러한 무기들을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군도 다른 나라의 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차별화된 무기 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무기 체계들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군사 강국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부러움을 자아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장비를 손꼽는다면 K9 자주포의 든든한 파트너인 K10 탄약 보급 장갑차가 있습니다. K10은 최대 104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으며 K9 자주포에 자동으로 탄약을 보급해줄 수 있는 장갑차입니다. 한국은 K9을 개발하면서 동일한 차체를 활용하여 K10 장갑차를 개발하고 포탄 보급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자주포와 탄약 보급 장갑차를 함께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한데요. 국제방산 시장에서 K9의 라이벌로 평가를 받는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도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영국도 AS-90 자주포를 위한 AARV 차량을 계획하기는 하였지만 역시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탄약 보급 장갑차는 타국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장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독일 등의 다른 군사 강국들은 훈련을 받을 때 40kg이 넘는 포탄과 20kg이 넘는 장약을 도수로 운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K10 장갑차 하나로 인해 아주 손쉽게 포탄을 재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면 미군조차도 한국의 K10 탄약 보급 장갑차를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포병으로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몸으로 느끼셨겠지만 40kg이 넘는 포탄을 매번 도수로 운반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작업입니다. 전술훈련 평가 중에서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과정도 전시 상황을 가정하여 포상 탄약고의 포탄을 차량에 적재하는 것인데요. 모든 전시 상황과 작전 계획을 반영하여 컴퓨터로 진행되는 BCTP 훈련 과정만 하더라도 포탄의 재보급을 요청할 경우 포탄의 무게와 병력의 체력 소모를 반영하여 4-5시간의 재보급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포탄을 적재하는 작업은 포병 부대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작업이지만 탄약 보급 장갑차를 도입한 한국만은 예외입니다. K10 탄약 보급 장갑차의 놀라운 장점은 또 있습니다. K10은 탄약을 재보급하는 과정에서 병력들의 체력 소모를 줄여주고 신속한 재보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 포병 부대의 생존성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장비입니다. K10 보급을 받지 못했던 연평도의 해병대는 적의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병력들이 자주포 외부로 나가서 도수로 포탄과 장약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대응 사격을 실시했던 포병 부대에서 전사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포탄을 운반하던 병력이 북한의 공격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면 별다른 방어력을 제공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K10 장갑차가 포탄을 보급해준다면 별도의 병력이 자주포 외부로 나갈 필요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K10에 탑승한 병력도 자동화된 장갑차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포탄을 보급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트럭을 이용하여 구식 방법으로 포탄을 재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이를 발견하고 정밀 타격을 실시하여 해당 부대를 전멸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트럭으로 포탄을 보급하면 보급 부대는 제대로 된 방호력을 아예 제공받을 수가 없는 데다가 K9과 직접 결합되어
포탄을 제공하는 K-10과 달리 도수로 운반한 포탄을 직접 자주포에 적재해야 하므로 자주포의 후방 해치마저 활짝 열려 있던 것이 러시아군의 피해 규모를 훨씬 더 키운 것입니다. 실전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는 미국과 러시아도 K-10과 유사한 구조의 자동화된 탄약 보급 차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순위 1, 2위의 나라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한다는 점에서 한국군의 해안이 더욱 돋보이는 무기체계인데요. 한국은 K9 자주포와 짝을 이루는 K-10 이외에도 KO-15A1을 지원할 KO-16 탄약 보급 장갑차까지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주포 부대에서 안정적이고 신속한 포탄 보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한국의 무기체계는 또 있습니다. 원티드라는 영화를 보면 안젤리나 졸리가 카메라가 달린 장비에 권총을 결합하여 자신의 몸을 숨긴 상황에서도 적과 총격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무기체계를 코너샷이라 부르는데요. 코너샷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작으로 세운 회사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무기입니다. 코너샷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해당 총기는 엄폐물 뒤에 숨어있는 사수가 총을 여러 각도로 꺾은 다음 카메라를 이용해서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총기입니다. 한국은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자체 기술력으로 코너샷을 개발한 나라입니다. 현대전장에서 가장 최악의 전투는 단연 시가전입니다. 전차와 자주포 등의 장비가 제대로 된 화력을 내기 어렵고 각종 건물과 터널 등의 복잡한 지형은 아군의 전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건물 내에서 공격하는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아군의 보병들이 해당 건물로 진입을 해야 하는데 복도와 계단 등의 지형지물은 적의 반격을 유리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의 군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했고 적이 숨어 있거나 아군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코너샷을 개발한 것입니다. 코너샷을 사용하게 되면 아군의 보병은 자신의 위치를 적에게 노출하지 않고도 교전을 벌일 수 있습니다. 코너샷이란 무기는 비록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하거나 최초로 개발한 무기체계는 아니지만 자국 기술력으로 코너샷을 운용하는 나라가 아주 극소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인상 깊은 무기체계입니다. 독일과 스페인 등 유럽의 국가들도 수입에 의존하여 사용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독자적으로 코너샷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 특수부대 이외에도 이라크에 수출까지 되는 등 세계적으로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코너샷은 다른 나라와 달리 권총만을 사용하지 않고 K1 기관 단총 등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화력까지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각국의 특수부대들이 코너샷 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한국의 코너샷이 유럽의 부러움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만의 특별한 무기라면 역시 레이저 무기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는 나라입니다. 흔히 레이저 무기라고 한다면 마치 SF 영화를 떠올리지만 레이저를 무기로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상상의 영역이 아닙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레이저 대공 무기를 극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은 한국의 레이저 무기를 두고 1회 발사당 $2 미만으로 저렴한 효율을 가지고 있다며 레이저 무기는 미사일 요격보다 저렴한 데다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것이 장점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피터스 연구원은 한국의 방공 역량을 두고 한국은 사드 등 다양한 단거리 중거리 방어를 포함해 상당히 강력한 방공망을 갖추고 있다는 말과 함께 레이저 무기는 사드 등의 다른 방공 체계와 통합해 다층 방공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에 대해 미국이 내린 이러한 평가 속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방공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도 중동 등의 지역에서 반군이나 민병대로부터 다수의 미사일, 드론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가격은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가성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발당 $2 미만의 비용이 들어가는 레이저 무기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아주 손쉽게 해결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총이나 포탄과 달리 적진에 낙탄되지 않는다는 점도 엄청난 장점입니다. 해병대 2사단이 위치한 김포 일대를 예시로 들면 한국과 북한 사이의 한강 하구 지역은 양측 모두 들어갈 수 없는 중립지역입니다. 따라서 적의 무인기나 드론이 해당 지역을 비행하더라도 아군이 발사한 총알이
한강 중립구역에 낙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유엔 소속의 다국적 군인들이 직접 전방 수경지를 방문하여 중립구역에 대한 낙탄 방지 대책을 점검할 정도로 해당 문제가 가볍지 않아 적극적인 격추 작전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무기는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적성국의 무인기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인 격추 작전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북한의 오물풍선을 레이저로 격추하기 어렵다며 과도한 비난을 일삼는 의견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는 해당 무기 체계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드론 등의 열 에너지를 높여 내부의 배터리, 엔진, 전자장비 등을 과열시켜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애초에 내부의 전자장비와 회로 등을 공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개발된 무기를 두고 풍선을 운운하는 것은 무기 체계의 원리와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무기 체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현재 레이저 무기는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대만의 방어 전략을 깨뜨리기 위해 잠수함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도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방식의 레이저 무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당 국가들은 제대로 된 레이저 무기를 상용화하는 데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레이저 무기를 활용하는 첨단 한국군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방산 시장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제대로 운용하기 힘든 무기 체계들을 개발하고 독자적인 작전 개념을 확립하는 등 군사 강국으로서 손색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도 운용하지 않는 뛰어난 무기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한국형 무기 체계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2월 10일 한국 무기 기원 영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의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 다음의 무기 수출 대국 러시아의 명성이 땅에 떨어진 것은 새로운 뉴스거리도 되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러시아 무기의 이러한 상황은 몇 가지 주요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전쟁 초기 단계에서 러시아 무기의 효과에 대한 여러 보고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러시아제 탱크와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군의 저가 무기와 드론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러시아 무기의 기술적 우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됐고 러시아군의 전략과 전술의 문제점도 러시아 무기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효과적인 저항과 반격은 러시아군의 작전 계획과 실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증가시켰습니다. 만약 러시아군의 우월한 화력과 무기 체계를 적절한 전략과 전술로 전개했으면 우크라이나의 선전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러시아산 무기와 러시아군의 비효율적 전투 수행 능력과 더불어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무기 수출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러시아 무기 산업에 필요한 기술과 부품의 수입을 제한하며 러시아와 거래를 원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러시아 무기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변화하면서 기존 및 잠재적 구매자들이 다른 국가의 무기 시스템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첨단 무기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면서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고 이는 러시아 무기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러시아와 정반대로 가파른 상승세를 그려나갔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했으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2.8%로 상승하여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177%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약 73억 달러, 2022년에는 173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품목은 자주포와 전차, 함정에서 항공기와 미사일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며 주요 수출 시장도 아시아,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이러한 눈부신 성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세계의 안보 불안도 한몫했지만 그 이전에 대한민국이 개발하여 생산한 무기들의 성능 자체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무기의 기술 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와의 관계였습니다. 1991년 대한민국과 소련의 외교 관계 정상화 이후 양국 간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한국은 소련에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이 결정은 당시 국제 정치, 경제 상황의 변화와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차관을 통해 소련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냉전 종식 후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글로벌 입지를 확대하고 동구권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소련 연방이 해체하면서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가 새로 출범하고 당시 한국이 제공한 차관을 갚을 여력이 없던 러시아는 현물로 차관의 일부를 갚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새롭게 독립한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련 시절 쌓인 대외 부채는 새로운 러시아 연방에 그대로 상속되었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현금으로의 대출 상환은 어려워졌고 결국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부채를 현물로 상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의 차관 상환 방식으로는 원자재, 방산물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국가 간의 차관을 현금 대신 현물 등으로 상환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방식입니다. 차관을 제공한 쪽에서는 차관 문제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는 대신 상대 국가에 대한 경제적 혹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현물로 상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관을 받은 쪽이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라면 석유나 천연가스를 상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기술 이전 및 군사 장비 제공 등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러시아는 한국에게 차관의 상환 수단으로 무기를 제한한 것입니다. 무기와 군사 장비는 당시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자원이었으며 한국은 군사적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상환은 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했습니다. 1차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의 T-86 전차 33대, BMP-3 장갑차 33대,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 70문 및 관련 탄약, 이글라, 견착식 대공 미사일 발사기, 50문 및 탄약 등이 도입됐으며 2차 사업에서는 T-86K 지휘형 전차 2대, 무레나 공기부양정 3척, IL-103 인류신 고등운영기, KA-32A 다목적 헬기, 카잔 경헬기 6대,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 156문 등이 도입됐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무기 도입은 원인 자체는 차관 상환이 목적이었으나 러시아의 군사무기 기술은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1985년에 개발된 T-86 전차는 당시로서는 최신 소련 탱크였으니 우리 군에서 두 팔 벌려 환영했을 것 같지만 공산권 국가의 무기라는 사실 때문에 초기에는 거부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T-86의 성능이 워낙 뛰어나 군 관계자들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후 우리 육군에서도 일부가 아직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T-86의 진정한 유사는 우리 전차 제작 기술에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K1A1 전차를 생산 중이었는데 차기 전차 개발에 T-86의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T-86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동장전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바로 이 자동장전 장치 기술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T-86에 감선 우라늄 분리 철갑탄 역시 넘겨줬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군이 우라늄탄과 각종 전차의 주포 제작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BMP-3 장갑차 역시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현재 우리 군의 주력 장갑차인 K-21 개발에 큰 도움이 된 것이 바로 BMP-3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겠지만 불곰 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3차 불곰 사업은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규모나 생산 능력이 이제는 굳이 러시아에게 기대지 않을 만큼 성장한 탓에 우리 측에서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있지만 결정적 원인은 러시아에 있습니다. 과거처럼 러시아가 화끈하게 무기나 기술 이전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방산의 위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불곰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한국이 자신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예상 못했던 터라 더 이상의 무기 기술 이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해 러시아의 무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전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러시아의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빈자리를 차고 들어간 게 바로 대한민국 방산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18에서 2022년 방산 수출 규모가
전 5년 대비 75% 이상 성장하여 성장세 부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세계 방산 수출의 4분의 3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 한국의 세계 무기 수출 순위는 9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성장세라면 세계 4대 방산 강국이라는 목표도 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쩌면 러시아가 한국의 첫 번째 재물이 될 수도 있다는 자신감이 너무 과하다면 과한 자신감이겠지만 이미 현실에서 조금씩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을 장악하던 러시아가 한국에게 추월당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동남아 무기 시장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코노미스트는 동남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이 러시아의 빈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수치상으로도 나타나는데요. 2017에서 2021년 기간 동안 동남아시아 전체 무기 거래에서 러시아제 무기의 비중이 14%인 반면 한국 무기는 18%를 차지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무기가 러시아 무기를 밀어낸 것에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성능입니다. 한국 무기는 나토 표준 규격이면서 신뢰도 높은 첨단 무기 체계라는 것을 첫 번째로 꼽았고 다음이 가격입니다. 한마디로 가성비라는 것인데요. 가성비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싼 게 비지떡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들릴 수 있지만 싱가포르 싱크탱크인 ISEAS 유소프 이상연구소 이한 연구원의 한국 첨단 무기 체계는 서방의 무기보다 가격은 싸지만 성능은 뛰어나다라는 말로 가성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한국은 여타 무기 생산국에 비해 숨겨진 정치적 전략적 의도 없이 무기 그 자체의 가격과 성능만으로 믿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무기 판매는 무기 판매와 더불어 군사안보 분야의 역학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데요. 한국은 그런 점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미국의 뒤를 이은 2위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 위상이 점점 추락해가고 있는데요. 떠오르는 방산 강국 대한민국이 러시아의 무기 제작 기술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면 러시아의 추락 역시 눈여겨보고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